BCG가 예측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2026년 경에는 리테일 미디어 시장이 1,110억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현재 TV 광고 시장의 3분의 2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구글은 아마존을 따라가고 아마존은 구글을 따라간다.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전혀 돈을 벌거나 모네타이즈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아마존이 쌓은 데이터는 그들에게 굉장히 밸류어블한 타겟팅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존은 특이하게도 아마존에 입점해 있지 않은 광고주들에게도 광고를 팔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의 광고주들까지도 오픈을 하면서 급격하게 더 스케일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 대인이군요, 아마존.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오늘 엄청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아마존의 매출 중에 한 분야인데 2년 전에 63억 8,100만 달러 그리고 이번 올해 1분기는 95억 900만 달러인 분야가 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67%가 늘어난 그 분야인데요. 혹시 어떤 분야인지 아신가요? 여기가 요새 AWS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갖고 오는 그런 분야라고 하는데 바로 아마존의 광고 매출 분야입니다. 이 온라인 광고 쪽이 이 빅테크뿐 아니라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코어한 그런 분야가 됐는데요.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아주 적합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에드테크 회사로 꼽히는 곳이죠. 네카라코 베당토, 몰두센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몰로코의 김현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우 이사님께서 걸어오신 족적을 보면은 광고와 관련해서는 거의 뭐 안 밟아보신 곳이 없는 그런 또 경험을 갖고 계셔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히 체험하실 수 있는 쪽이 아마 그 아마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마존이 원래는 이 클라우드 부분인 AWS가 영업이익이든 뭐 돈 벌어오는 건 다 하고 나머지 쇼핑 쪽은 그냥 뭐 그렇다 이렇게 막 원래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2년 전부터 이게 광고 매출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성장률을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아마존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이커머스 자체가 크게 성장한 계기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구매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한 계기가 있었고,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리테일 구매의 60%가 아마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시장 안에서 누가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카트에 넣었고 어떤 걸 샀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쌓은 기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고 있던 와중에 또 하나의 이제 드라이버가 된 거는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는 새롭게 앱을 깔면은 추적을 허용할 건지 물어보잖아요. 거의 거절을 누르시겠죠? 저는 보통 이제 광고업자의 마음으로 항상 허용을 누르긴 하는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광고 추적이 가능할지 이제 허용을 할지 불허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이 유저들의 프라이버시를 더 지키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적인 결단을 한 건데 그게 광고업계에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줬습니다. 디지털 광고업계에서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매체들은 대표적으로 타겟팅을 할 때 이제 이 유저가 어떤 유저라는 걸 식별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공유해서 쓰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타겟팅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통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 제3자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제3자 데이터가 허용하냐 불허하냐 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그 디바이스마다 있는 광고 식별자라는 게 기본이 돼서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허를 하게 되면 광고 식별자를 그 앱에서는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드파티 데이터에 의존하는 매체들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쌓아왔고 그 데이터들이 뭐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가 어떤 걸 샀거나 관심이 있거나 검색을 했거나 이런 구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누구보다 많이 쌓았단 말이죠. 자사가 쌓은 데이터는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자사가 쌓은 데이터를 자사의 매체에 활용하는 거는 광고 식별자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아이디도 알고 있고 그렇죠.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고의 퍼포먼스가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를 이용하는 매체들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iOS가 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구글, 페이스북, 스냅, 트위터를 합친 광고 매출이 거의 한 10조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까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손해를 본 만큼 반사 이익을 얻는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커머스의 볼륨이 커졌는데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좋은 퍼포먼스의 광고를 상대적으로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더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 타서 두 가지의 이득이 동시에 이렇게 그렇죠. 온 거네요. 네. 하나는 데이터가 막 쌓였고 남들은 원래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에서 한 사람의 특정한 네. 사람이 여기 가서 뭐 받고 저기 가서 뭐 받고 원래 이걸 예전에 추적이 가능했었는데 네. 그 추적을 못하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네. 원래 광고 시장은 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예측이 이제 2018년에 있었는데 네. 그 메리미커 보고서라고 인터넷 트렌드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한 꼭지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아마존을 따라가고 네. 아마존은 구글을 따라간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구글은 광고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자꾸 커머스의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아마존은 커머스로 시작했는데 이제 구글처럼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가 시사하는 게 뭐냐면 구글은 사실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기술적인 우위만으로 광고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매출을 만든 회사가 됐지만 이제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트렌드 하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뭔가 광고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들이 없었던 거예요. 뉴스 추천이나 아니면 검색어를 잘 추천해주고 네. 결과물을 잘 추천해주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까지는 알지만 네. 광고라는 거는 상품 구매랑 연관이 돼야 되기 네.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직접적인 데이터는 아니군요, 이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네.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사진 데이터들이래요. 아, 근데 사실 그런 데이터들은 전혀 돈을 벌거나 모네타이즈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잖아요. 네. 용량만 많이 차지하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마존은 커머스 사업을 예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그러니까 아마존은 또 커머스 사업이 수익을 남기지 않고 계속 남는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네. 스케일을 키워오기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쵸. 사실 아마존은 유리한 데이터,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장 밸류어블한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왔던 거죠. 이제 리테일 시장의 60%나 먹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광고 시장을 선점할 때가 왔다. 아마존은 이제 커머스는 계속 스케일을 키워 나가면서 커머스에서 계속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돈은 광고를 통해서 버는 이런 플라이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60%라고 하면 이게 인구의 60%가 썼다가 아니라 네. 전체 거래의 60%가 아마존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뭐 미국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사고 싶어하고 뭘 사는지를 알고 있겠군요. 맞죠. 모든 이 미국인의 모든 흥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추천도 해줄 수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서드 파티에 대한 그 쿠키 수집을 막는 것 때문에 다른 데들이 좀 많이 불리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전까지는 아마 뭐 웹페이지에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곳들이 네. 서드 파티가 있었을 때는 광고 이 지면으로서 네. 되게 유리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오히려 아마존이나 이런 뭔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파는 회사들이 되게 유리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가능할 텐데요. 네. 뭐 이를테면 PC 시절에 우리가 짜장면을 배달해서 시켜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때는 네이버에서 중국집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시절에는 사실 네이버는 내가 어떤 중국집에 뭘 시켜 먹었는지 얼마짜리 시켜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쵸. 전화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검색한 것까지만 네. 알겠죠. 네. 하지만 이제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가 있는 시대에는 그 플랫폼들은 어떤 사람이 어느 중국집에 얼마짜리 어떤 메뉴를 시켜 먹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하나하나 각 버티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의 기본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버티컬로 넘어가면 뭐
푸드 딜리버리뿐만 아니라 뭐 매스 커머스, 뭐 쿠팡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패션도 있을 수 있고 티켓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행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유저들이 어떤 행태를 하는지를 착실하게 쌓아온 회사들은 충분히 그걸 이제 광고를 모네타이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배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음식 배달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키는 앱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네. 각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상단을 노출시키고 싶으면은 또 광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또 음식을 시키시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100% 타겟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플랫폼이 되게 유리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광고주들에게 이런 앱 다운로드 캠페인이나 유저들을 활성화시키는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소위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으로 사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DSP를 하면서도 이제 핵심은 머신러닝 엔진이었어요. 네. 밸류어블한 데이터가 풍부하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머신러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어떤 유저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광고의 퍼포먼스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런 구매 시점에 이제 보여주는 광고들을 리테일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 네. 이제 보통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면 검색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리테일 미디어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미디어는 아마존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네. 2021년 기준으로 벌써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10%까지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CG가 예측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2026년 경에는 네. 리테일 미디어 시장이 이제 1,110억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100조가 넘는 건가요? 네. 그럼 1,110억 달러면 현재 TV 광고 시장의 3분의 2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TV 광고 시장이 사실 전체 모든 미디어 중에 가장 큰 이제 미디어인데 네. 이제 그 정도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커머스 쪽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박마진으로 이제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업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를 받을 때도 네. 수익을 내지 못해도 빠르게 스케일을 늘려간다고 하면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투자도 잘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 기조가 수익성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로 무게추가 옮겨지게 됐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커머스를 통해서 뭔가 구매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쌓던 회사들이 아 이제 우리도 리테일 미디어 사업으로 광고로 돈을 벌어야겠다 네. 라고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월마트나 뭐 인스타카트나 우버나 뭐 우버이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버티컬에서 리테일 미디어 사업들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 같아도 광고한다고 하면 내가 타겟할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하고 싶잖아요. 네. 웹페이지 옆에 그냥 배너 하나 뜨는 것보다 네. 그게 훨씬 효과적일 테니까. 네. 아까 리테일 미디어라고 해주셨는데 리테일 미디어를 또 광고주들도 굉장히 그쪽을 선호하실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또 우리가 그 광고 지면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지 못했던 분들도 네. 이거 돈 되는구나 하고 하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수치를 말씀드렸을 때 아마존은 분명히 2년 전에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네. 근데 2년 만에 67%가 성장을 했어요. 네. 이 지금 광고 매출이 네. 그 트래픽이 막 느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프라이버시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 서드파티 데이터를 사용하던 매체들의 퍼포먼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광고주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 게 페이스북이나 기존 매체들의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0조 원이나 되는 손실이 결국은 이제 훨씬 더 타겟팅 성능을 내줄 수 있는 매체로 넘어가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이제 보통은 이런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하는 커머스 회사들은 광고주의 대상이 이제 그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 혹은 협력업체들로만 한정을 했었어요. 보통 그렇죠. 네, 왜냐면 클릭하면 이제 그 셀러의 상품 상세 페이지로 네.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아마존은 특이하게도
아마존에 입점해 있지 않은 광고주들에게도 광고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요? 누르면은 네, 클릭이 나가요? 네. 와, 그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를테면 제가 이제 신발을 판매하는 D2C 업체예요. 네. 그래서 뭔가 저만의 이제 신발을 파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저도 뭔가 타겟팅을 하려고 하면 아마존에서 신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인된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면 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의 셀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존이 쌓은 데이터는 그들에게 굉장히 밸류어블한 타겟팅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은 그걸 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예전부터도 리테일 미디어는 사실 존재는 해왔지만 네. 이런 각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셀러들로만 이제 광고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네. 아마존은 이제 외부의 광고주들까지도 오픈을 하면서 네. 이제 급격하게 더 스케일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 대인이군요, 아마존. 아니, 페북 같은 경우는 저 쓰다 보면 되게 불편한 게 네. 기사 하나 좀 공유하고 싶어도 페북 내에서 공유는 쉽게 하는데 네. 이거를 다른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애들한테 보내도 야, 로그인하기 귀찮아서 안 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기사 하나 보는 것도 페북은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데 네. 지금 여기는 굉장히 대심하게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곳까지도 밖으로 네.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광고주만 외부 광고주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인벤토리도 외부 인벤토리를 써요. 인벤토리라고 하면 어떤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아마존에서 파는 광고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아마존 사이트 내에 있는 아마존 앱 내에 있는 광고 지면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아마존은 사실 또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DSP와 같이 네. 이런 외부에 있는 여러 애드 네트워크들에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광고 지면에도 같이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막 구글 광고처럼요. 네. 막 네. 지금 예를 들어 어디 신문사에도 달려 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요. 네. 오. 그럼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만약에 아마존의 셀러가 광고주인데 네. 외부 인벤토리, 네. 이를테면 뭐 구글에 광고가 나갔다. 네. 그러면 유저가 클릭을 하면 이제 아마존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마존은 사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벌면서 네. 이제 아마존으로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네. 사실 아마존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유저를 빠져나가게 하는 건 아까 기자님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요소인데 네. 외부 인벤토리까지도 같이 쓰게 되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리테일 미디어의 어떤 사분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내부만 쓰느냐, 네. 내부와 외부를 같이 쓰느냐, 그리고 광고주도 내부만 받느냐, 아니면 내부와 외부를 같이 받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고주와 인벤토리를 다 내외부까지 이제 확장한 모델이 리테일 미디어의 풀세트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아마존은 그렇게 풀세트를 완비한 사업을 돌리고 있는 거죠. 아, 대단한데요. 추천해주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예전에는 뭐 하나 사고 나면 네. 산 거 계속 추천해줘갖고 네네네네. 이거 왜 해주지? 이건 오히려 돈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네네네.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예를 들어 냄비를 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냄비 추천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그게 머신러닝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머신러닝이 아니라 룰 베이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타겟팅을 했어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뭐 며칠 전에 이 상품을 봤으면 네. 똑같은 걸 보여줘. 아,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반복 구매가 뭐 이렇게 아주 많은 텀으로 뭐 긴 텀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라면 뭐 보여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든 로직에 의해서 이제 보여줬던 건데 그렇게 하면 사실 봤던 상품 보여주는 게 가장 퍼포먼스 좋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리타겟팅이라고들 하죠. 제가 한번 봤던 게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네. 근데 그런 광고들이 어떻게 보면 룰 베이스 알고리즘에 의한 타겟팅 광고였는데 네. 머신러닝은 이것보다 훨씬 좀 고차원적인 게 챗GPT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도 보면은 언어 모델이고 언어가 이 단어 앞에 이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학습을 통해 추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어떤 유저가 있다면 그 유저가 지금까지 어떤 히스토리로 뭐 어떤 상품 받고 검색했고 구매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퀀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를 계속 보면 이제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유저가 어떤 걸 할 확률이 제일 크다라는 확률 값을 더 잘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확률 값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 상품의 구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면 이를테면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팩터거든요. 요새는 그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약간 버티컬에 따라서는 특히 뷰티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또 되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굉장히 구매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제 같이 학습을 시킨 상태에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시키면 머신러닝은 룰 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걸 딱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 탐정이 추론을 해서 이 범인이 다음 장소에 어디에 나타날지를 예측하듯이 네. 얘도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이게 만약에 막 얘가 소파 보고 침대 보고 냉장고 봤으면은 얘는 이사 갔나 보다 하면서 네. 이제 전자레인지 추천해 줄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기저귀를 막 계속 구매한다 그러면 얘는 애가 있어서 기저귀를 반복 구매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기저귀를 또 추천해 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이게 머신러닝의 힘이군요. 네. 그러니까 에드테크 쪽에서 머신러닝을 잘 이용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던가 네. 구글 그다음에 네. 지금 몰로코 이제 이런 곳들이 네네네. 이걸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추천을 잘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몰릴 거고 네. 그렇게 또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리테일 미디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선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테일 미디어 사업 자체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마진을 남기기 힘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게 정말 뛰어난 이런 머신러닝의 힘을 통해서 충분히 개인화된 형태로 광고가 노출되게 되면 유저의 경험도 더 좋아지게 되고 결국 더 구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리테일 미디어 자체가 커머스 사업 자체의 스케일을 더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거래액이라고 하죠.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라고 해서 GM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 트래픽을 이제 50대 50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은 광고를 보여주지 않고 한 그룹은 똑같은 기간 동안 광고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동기간 동안 이제 거래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줬고 그 광고는 이제 충분히 저희 머신러닝 엔진 통해서 개인화된 광고를 보여줬더니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광고가 많으면 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구매를 더 안 한다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광고가 들어오는 순간 품질을 뭔가 UX를 좀 떨어뜨린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광고를 보여주지 않았던 그룹보다 광고를 보여줬던 그룹의 거래액이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증명하는 게 충분히 이 리테일 미디어 사업이란 게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업인 커머스를 보다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광고인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 영역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영역인 거고. 네,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요새 집에서 거의 마트 잘 안 가고 배송시켜서 이렇게 우유든 뭐든 먹을 거든 다 장을 저는 요새 인터넷으로 보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자주구매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하나하나 검색했는데 일단 자주구매 페이지 가서 내 자주구매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뭐 필요하더라 해서 하는데 뭐 필요하더라도 거의 다 자주구매에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아니면 추천해주는 영역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귀찮더라고요. 자주구매도 어떻게 보면 광고의 영역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역일 수 있겠네요. 몇 회사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리테일 미디어가 그래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아마존 외에도 이렇게 리테일 미디어를 좀 떠오르는 곳들 몇 군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 월마트이고요. 이제 월마트는 아예 광고 사업을 하는 회사 자체를 분사를 시켜서 월마트 커넥트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지금 월마트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바로 월마트 커넥트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고 수익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월마트는 또 아마존이랑 차별화된 게 이제 오프라인에까지 매장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같이 뭔가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우버 그리고 우버이츠 그리고 인스타카트 뭐 이런 곳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버 이츠가 확실히 네. 딱 와닿네요. 거기는 네. 배달의 민족이랑 똑같은 거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오프라인도 뭐 멤버십 가입도 다 하고 네. 하니까 내역이나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추적이 되겠군요. 그럼 이제 이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다 트래픽이 많이 난다. 데이터가 많다. 좀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트래픽도 많고 일단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효과적인 퍼포먼스로 연결시킬 이제 머신러닝 기술들이 존재하고 트래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나 광고를 팔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거라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영역은 같은 한 번의 임프레션에 얼마나 더 가치를 높게 받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양과 질이네요. 양과 질인 네.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이 너도나도 리테일 미디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좀 월마트처럼 엄청 큰 데는 아예 팀 하나 꾸리고 아예 군사까지 시켜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직접적으로 팀을 꾸리거나 뭐 조직을 만들기 힘든 데는 몰로코 같은 데랑 이제 같이 하시면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판이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런 기술들을 인하우스로 구축해 놓은 회사는 거의 아마존의 유일하고요. 이제 왜냐면 이게 또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잡하고 굉장히 정교한 머신러닝 기술을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만들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적시에 뭔가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이런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마존과 같은 정도의 큰 빅테크가 아닌 이상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을 아웃소싱하고 이제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마트도 이제 다른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하는 회사와 같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월마트가 그래도 오프라인 회사인데 이 아마존 AWS 이 지금 경력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머신러닝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활용해서 리테일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돕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계약서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광고를 서빙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3개월 만에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